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아주 여러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 애널리스트, 아나운서, 교수, 작가,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치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의 것이고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쁠 때 약이 필요하듯 또한 바쁠 때 지름길을 찾듯 언제나 가까이에서 또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필요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뵙기 전에는 설마 했는데 그냥 한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일 줄 그치, 알았거든요. 이 정도의 경력을 네. 거치셨으면 네. 70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네. 아니 이분이? 이런 생각에 저희가 방송사에서 한번 몇 번 그쵸?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때도 제가 배우인가 이러면서 많이 뵀던 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이 네. 지금 한 8개, 7개 되잖아요. 네네. 거치신 직업이. 근데 네. 여전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배우의 길을 거셔야 되는데. 네. 아, 이렇게 그냥 단점이 하나 다니셔도 있습니다. 자체 발광이 이렇게 확 되는데 후광이. 제가 연기가 안 됩니다. 연기가 안 되고요? 연기가 안 돼서. 다 잘 되면 안 되죠. 사실 제가 외모 칭찬을 되도록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네. 평론가인데 평론가답지 않게 생겼네요 맞아, 라고 맞아. 칭찬을 더해 주셨는데 매번. 저도 그러려고 오늘은 했는데. 특별히 양보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얼굴 천재. 네. 네. 원래는 우리가 아나운서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나운서 생활을 제 20년 직장 생활 중에서 한 4년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정확하게는 5번째 직업인데 그 중간에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작가, 또 잠깐 쉴 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교수란 그런 직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는 이제 데이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통신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 민영화가 되던 단계에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곳 전신이었던 코스닥 증권시장에 네. 입사를 했었고 다니다가 MBC 합격을 해서 MBC로 옮겼고 MBC를 나와 청와대에 갔다가 우와. 나와서 이제 민주당에 영입이 되면서 정치를 하게 된 건데 정확하게 5개의 직업이고 그중에서 방송 딱 4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개의 직업을 한 20년 안에 거쳤으니까 네, 한 보통 평균 4년 정도씩 거친 건가요? 그렇죠. MBC가 만으로 15년 다녔고 네, 그리고 데이콤이란 회사를 만 1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증권시장을 3년 조금 넘게 다녔고 청와대가 제일 짧았죠. 청와대 기간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인생이 아니, 진짜 파란만장 엄청 바쁘게 살았겠다. 그렇죠? 이 들어보면 정말 전환에 전환을 거듭하신 네. 거잖아요. 네. 뭐 이직의 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직의 이게 그랜드 슬램. 이직을 하려고 해도 맞아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아유, 많거든요. 쉽지 않죠. 맞아요. 아니 이렇게 네. 도전할 때마다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아니 한 군데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갔지? 라고 생각해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도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뭘까요? 된다. 안 그렇죠. 된다. 그렇죠. 예를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정치를 시작할 때도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 된다는 말이 저한테는 오히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게 MBC 합격을 하고 나니까 딱 네. 1000여 명 이상이 시험을 봐서 한 명을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률이 0.001%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다 음. 틀린 말인 거고 어.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아. 제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게 가장 큰 뭐랄까요? 뭐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 네. 네, 그래서 주변 말을 좀 잘 안 듣고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의원님께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정치인을 선택하게 되고 이 네.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한 현역 의원께서 이렇게 알고 지냈었는데 제게 정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그때 제게 정치를 권했던 분께서 정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의 그 다양한 경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하나는 예. 제가 그분에게 언젠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정치는 서비스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비스를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어. 당신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고 아. 좀 곰곰이 고민하다가 마음을 먹게 됐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떠신 것 같아요? 종합 컨설팅을 하는 곳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걸 다루죠. 이제 민생도 다루고 네. 제 상임위의 일도 다루고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면은 철도부터 도로, 뭐 건설 사업까지도 다 다뤄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네네.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즉 소통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인데 네. 그게 저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해보니까 국회의원은 컨설턴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컨설턴트 일을 잘하려면 네, 네.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한 의원님은 여러 직업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컨설턴트에 적합한 인재 아닌가요? 제가 인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네.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제가 풀었던 여러 문제 중에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됐던 사례들도 꽤 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올 때는 이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경험이었던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한준호가 돼서 봤을 때는 예전의 경험들이 다 이것을 위한 자양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TV를 보면서 이 의원이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평소에 아나운서로서 또 참 좋게 보셨던 네. 분들이 네. 또 기대를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이 한준호 의원의 인생책은 뭘까? 궁금하거든요. 한준호 의원이 추천한 책 덕분에 제가 지난 일주일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네. 예. 와, 야, 키다리 아저씨를 인생책으로 꼽았네요. 기다리 아저씨.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된 것이 1912년인데요. 네. 보통 서간문학 하면 이 작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서간문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키다리 아저씨한테 주디가 쓰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키다리 아저씨는 아니지만 마치 나한테 쓰는 것 같은 감정이입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묘사나 상황에 대한 네네. 이 서사가 보다 풍부해지고 치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재미 요소 중에 제가 꼽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디의 캐릭터성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안 우는 소녀.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주디 하면 항상 짝지어지는 그 타입이 빨강머리 앤. 네. 맞아. 앤하고 어울려. 상황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항상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이 소녀가 우리에게 감화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주디를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굴까? 추리 소설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100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을 계속 이 책을 찾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영어 원 제목이 데디 롱 레그스인데 한준호 의원님이 본인의 캐릭터를 어필하기 위해서 고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다리 아저씨가 네.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실제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아, 제 별명이기도 한데 이 키다리 아저씨란 책은 제가 세계 소년 소녀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책을 7살 때 전지를 선물을 받았고 그 중에 들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키다리 아저씨란 책 네. 내용이었는데 처음 7살 때 읽을 때는 글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냥 재밌는 부분들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예.
이 책을 16살 될 때까지 제 머리맡에 두고 시간 될 때마다 읽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이렇게 정말 잘생겨지는 거예요? 다리가 길어지는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아니 근데 보통 이 책은 네. 여자 소녀들이 네. 머리맡에 두고 오랫동안 읽을 법한 맞아요. 책이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오랫동안 읽었을까? 실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랐는데 밝은 거예요, 주디가. 맞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은 늘 빚쟁이들이 집에 와 있고 어르신들은 늘 심란하고 힘들고 그럼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주 꺼내서 읽었는데 지금 이제 행복이란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저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한테 왜 키다리 아저씨가 안 나타나지? 맞아요. 나도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디가 어떤 애인지는 관심이 없었어 그때. 기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날 초점. 거야. 네. 또 관점이 다르군요. 저는 이런 주디 같은 여자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릴 때 한 번 읽고 네. 이번에 이제 의원님 덕분에 이 책을 연초에 읽으면서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주디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 보이더라고요, 주디가. 그래, 이 친구가 정말 행복에 대한 생각이 네. 이렇게 잘 짜여진 친구였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구나 네.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읽었거든요. 이 키다리 아저씨를 저도 오랜만에 읽으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건 진 웹스터가 이 주디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실은 상당히 많이 심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에 보면 주디가 대학에서 여러 공부를 하면서 키다리 아저씨에게 이런 그 문장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훌륭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썼는데요. 네. 미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건 1920년이었어요. 그리고 진 웹스터는 1916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러니까 진 웹스터는 참정권을 누려보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걸 보면 너무 이 책을 읽는 좀 시선이 좀 달라진다. 자, 지금부터 이 주디가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디가 발견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맞아. 이 부분 기억이 나네요. 자신과 사귀어 볼 기회. 주디가 고아원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긴 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하는 거죠. 18살, 19살 그때잖아요. 그거를 자기와 사귀어 볼 기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년 동안 2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한 방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혼자 있게 되니 아주 편하네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과 사귀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제루샤 에벗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자기를 쓰고 좋아할 있습니다. 것 같다. 네.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쓰게 되는 좀 이유를 따져보면 네. 정말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제루샤 에벗이 주디의 본명인데요. 이 고하다 보니까 이 이름을 원장이 지었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원장이 지은 건데 이 에벗이라는 성을 전화번호부를 딱 펼쳤을 때 제일 앞에 나오네요. 네. 에벗이니까 너무 성의 A잖아요. 없다. 그렇죠. 너무 대충 지었네. 그리고 제루샤는 심지어 이렇게 공동면지 지나가는데 어이 저게 제루샤라는 이름이 있네? 라고 해서 따온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 맞아요. 그 보통 자기만의 방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작가가 버지니아 울프인데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를 출간한 것이 1929년입니다. 근데 키다리 아저씨는 1912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작품의 주디가 선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또 마음속에 나만의 방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네. 것 같은데 의원님은 혹시 자기만의 방을 언제쯤 가졌을까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내 방이 처음 언제 생겼을까? 어. 제가 9살 때 제 방은 아니고 여동생, 남동생에서 5식구인데 장롱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네. 남는 공간에 아버지께서 등을 하나 연결을 해서 주시고 제 공간을 처음 만들어준 게 9살 때. 어머.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갔던 생각을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에 떠올렸는데 제가 정말 제 방을 갖게 된 거는 그거보다 한참 더 뒤지만
처음 제가 내 공간이다 네. 라고 인식을 했던 게 9살 때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귀티나는 분이 어렸을 때 고생했다고 말도 안 돼. 하니까 약간 좀 네.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세대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네. 연대보증. 아, 저희 맞아. 집도 이제 연대보증으로 좀 맞아. 크게 망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뭐 많은 분들이 드나들었었죠. 많은 분들이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이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사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만 16번을 다녔고 그리고 전학을 한 7번 정도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만. 어머니가 키가 좀 크셨는데 어머니가 창밖에 머리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가방을 싸요. 그날이 전학 가는 날이니까. 그 주디의 심정이 좀 많이 이해가 되셨겠어요? 저는 감정이입을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살에 이 책을 놓고 실은 48이 된 해에 다시 읽게 됐는데 네. 잠깐 방배동에서 신문배급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던 기간이 좀 있었는데 어머.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아원 얘기가 나올 때 아 맞아. 내 공간 하나 없이 하다못해 내 물건 하나 제대로 이렇게 열어놓고 놓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단지 신문을 배달하고 벌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던 그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주디를 이렇게 보면서 얘가 나보다 어른이네 했던 그 구절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주디라고 생각하시고. 듣겠습니다. 네. 네. 하찮은 문제들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면 그야말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생이란 능숙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하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일 제가 그 게임에서 지더라도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웃어버릴 거예요. 또 이기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야, 진짜 네. 되게 당당한 소녀인 것 같아요. 이게 백지 답안지를 내고 생각지도 못한 그 설교를 듣는 부분이었는데 네. 시험 못 보면 보통 애들 난 죽었다 큰일 났다 나 막 자존감 떨어지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해맑게 주디를 보면서 혹시 철학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왕자를 굉장히 네. 쉬운 책이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읽을 수 있지만 네네. 나이 들면서 읽으면 거기에 인생의 진리가 보이는 것처럼 음.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책이었어? 그래서 이 구절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든 어른이 이렇게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인데 네. 어린 주디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말씀하셨던 철학자인가? 어떻게 소설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네네. 이 나이에선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과 말들. 여기 주디가 인생은 게임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지더라도 어깨 한번 으쓱하면 돼. 어. 라는 너무 웃음 많이 해. 으쓱? 계속 네. 춤춰야 돼. 자신감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를 으쓱. 으쓱. 의원님이 뭐 지금 어렵다, 뭐 좀 가난했다, 좀 굴곡 있었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좀 매치가 좀 너무 안 돼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군대를 간 거 보니까 그때도 이제 상황이 아마 남들하고 네. 좀 달랐던 것 같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네. 노숙자 생활을 했다. 진짜요? 저는 요거 한 줄을 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노숙했다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노숙자로 이제들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네. 군을 제대했을 때가 95년도였어요. 좀 일찍 갔으니까요. 네. 그 전주를 내려갔는데 집은 잠겨 있고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니 어디 친척집을 갈 만한 그런 것도 없으니 다시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군 생활을 서울에서 어머, 했거든요. 어머. 저녁 시간은 다 됐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우연치 않게 하루 노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노숙자라는 표현을 이제 그래서 이제 듣게 됐는데 노숙하던 한 분이 벼룩시장인가요? 그때 한 무가지를 하나 주셨어요. 무가지를 주시면서 젊은 애가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데서 이러지 말고 이거 들고 너 가서 좀 찾아봐. 그래서 그거를 뒤지면서 이제 며칠간을 찾다가 강남 방배동이라는 곳에 있는 네. 모 신문사의 그 신문 배급소에서 취식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생계 자체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지금 상상이 돼요. 저는 소설에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네.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주디의 상황과 매우 흡사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책이 지금 의원님과 그 매칭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극복이 된 네. 상황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거 10%는 멍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많이 극복을 하시고 네. 오히려 지금은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좋은 얘기로 보석이 네. 된 건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와 어떻게 살았지 싶네요. 저도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이 가장 많았어요. 어떻게 살지? 정말 잘 크셨네요, 의원님. 맞아. 저도 제가 잘 컸다고 네. 항상 다독이고 있습니다. 맞아, 너무 잘 맞아. 크셨어요. 저도 나름 풍파를 겪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명함을 못 내밀겠네. 아, 저는 의원님 말씀 듣고 예.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맞아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디처럼 했습니다. 주디가 그러잖아요. 작은 행복을 만들 거라고. 네. 작은 행복, 지금도 되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자리인 그게 것 제 같아요. 청혼할 때 썼던 단어. 아. 오, 정말요? 제가 아내에게 청혼할 때 워낙 없으니까 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못 하겠는데 네. 작은 행복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때 청혼을 했었죠. 와이프분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네.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여자분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내가 아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이 잘 모르겠네. 네. 그냥 우리만 아. 알고 있을게요. 방송하는 건데 네, 안 속으시네. 제가 그 고졸 인턴 사원으로 지내던 시기에 근데 그 인사부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좀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회식을 하다 선배들이 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분이 돌면서 그래 선배 난 대학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진짜? 제가 들은 거예요. 뭔가 자존심이 심하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 상태에서 살면 한계가 분명히 빨리 오겠구나.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지. 아마도 그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아이고. 그 이후부터는 네. 또 운이 좀 들어오신 게 네. 대학생 때 과외를 하셨는데 그 과외를 하는 집 학생의 부모님이 네. 사업을 하라고 투자금을 주셨다고요. 투자까지요? 동아줄이 막 내려오기 네. 시작하네 네. 인생에서. 동아줄 내려온다. 과외를 하던 중간에 먹고 잘 때를 찾고 있었는데 숙식을 제공하는 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뭐 하고 싶냐?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돈을 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를 하는 방법이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고 사업은 가치를 파는 것인데 너는 가치를 팔 거니 물건을 팔 거니 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의 그러네. 한 줄 같은데? 그래 저는 어. 저는 가치는 모르겠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운영을 하고 원가 빼고 나머지는 네 수익으로 잡아라. 이렇게 해주신 거죠. 어머.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서는 시드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인생도 많이 배웠겠네요. 많이 뭔가, 배웠죠. 뭔가 새로운 거에 눈을 뜨는 그분에게서 거잖아요. 많은 걸 배웠죠. 그렇죠. 네.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아버지처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그분이 키다리 네. 아저씨였네. 제게 인생에 키다리 아저씨들이 많이 계셨죠. 신문 배급소에서 신문을 배달하다가 빗속에서 아주 크게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이후에 신문 부스를 좀 줄였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월급을 타는데 월급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문 배급소를 마지막에 나가서 고시원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서 안 거는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던 팀장 같은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매월 100불씩을 따로 돌리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알았으니까 되게 좋은 그걸- 분이시다. 네네. 그게 월 한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는데 매달 저를 위해서 그걸 돌려주신 거예요. 네. 아니 오유경의 인생 책방이잖아요. 네. 어느 순간 한준호의 인간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진짜 인간극장이다. 와, 네. 네. 주디냐 한준호냐 막 왔다 갔다 네. 지금 거의 지금 교차되면서 자, 두 번째 주디가 발견한 행복 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어떤 이야기였죠? 예, 이 자유의지를 주디가 갖고 있는데요. 보통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 네. 이 아저씨에게 내가 의탁해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겠거니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주디라면. 나도. 근데 주디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주디가 그런 자유의지를 갖는 이 면에는 이 키다리 아저씨가 실은 주디를 좀 구속하려는 면과도 좀 맞닿아 있어요. 이 아저씨가 경제적인 후원은 해주는데 네. 동시에 어떤 행동을 다 규율해 나갑니다. 예. 예컨대 주디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절친한 친구인 셀린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됐다라고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비서를 통해서 안 돼. 가지 마.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록 윌로우 농장이라는 곳에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디는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그래서 제발 가게 해달라고. 이게 자기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막 적어 내려가는데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지만 예. 셀리의 오빠인 지미와 네. 혹시 주디가 친해질까봐 키다리 아저씨가 염려해서 네. 아예 떼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네네. 근데 주디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는데 네. 이제 아저씨에게 막 자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다 받게 됐으니까 네. 이제 용돈만 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용돈도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나중에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저씨 정말 뭐 그동안 감사했어요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 장학금 받지 말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키다리 아저씨는 자기가 계속 경제적인 후원을 하면서 일종의 그렇지. 주디에게 어. 어떤 지배력, 그러니까 예. 장악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네, 마음을 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걸 보면 키다리 아저씨가 다리는 긴데 어.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다. 어. 이런 면모도 드러납니다. 어. 아주 디테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우리 허희 씨. 근데 이제 그런 면모 때문에 좀 설레었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맞아, 읽으면서. 널 구속하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구속해주는 거. 네. 그런 걸 또 매력으로 느끼시기도 하나 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구속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좋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보다. 네. 지금 여기 자유의지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이 첫 직장이 네. 그러면은 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통신사의 통신사 프로그래머. 데이콤 네네. 거기서 옮기게 되신 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나운서로 가게 된 그 부분이 궁금해요. 정말 뜬금없었어요. 제가 코스닥 증권시장이라는 데에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네. 시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기에 시황 방송이라는 게 방송사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보시던 분들이 바람을 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MBC 건너편에 회사가 있으니까 네. 저기 방송사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라고 바람을 넣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아빠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는 뭐 코스닥 증권시장에 다니시고 계시고 거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시고 하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아빠는 한준호예요. 갑자기 그런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나운서 시험을 아내에게 설득을 하고 한참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올해까지 해보고 떨어지면은 다시는 이런 꿈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죠. 이게 보통 유부남이 입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게 운이 좋았던 건 그 전 해까지는 모든 게 다 오픈돼 있었어요. 학교, 가족상 다 오픈돼 있다가 예. 제가 시험 보던 해에 블라인드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지도 몰랐고 제 나이도 알 수가 없고 제가 어느 학교를 나온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KBS, SBS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시험을 못 받고 유일하게 이제 MBC라는 데가 한 살 더 더 줬어요. 네, 그래서 MBC에 세상에.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돼가지고 4년 반이지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당시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나운서들에게는 거의 마지막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시청률이 늘상 10%에서 20%대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었고 예. KMS만 존재를 그쵸. 했기 때문에 방송의 기회도 일단 많이 주어졌고 네. 또 이제 큰 키 때문인지 스탠딩을 하는 방송들을 되게 많이 주셨죠. 그래서 뭐 닥터스라든지 뭐
퀴즈 프로그램, MC, 그리고 방송 대상 시상식 같은 이제 시상식들, 아, 그리고 슈바이벌이라고 이영자 씨랑 진행했던 네. 혼자 서서 하는 방송들을 많이 할 수 있던 기회가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예능 무대, 큰 무대 같은 것도 많이 네네. 쓰시고 네. 화려한 아나운서 생활하셨어요. 근데 왜 노조 활동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노조를 피하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했어요. 일부러. 기수별로 파견을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조만간 제 차례가 돌아올 것 같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이 좀 무거운 상황이 될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했죠. 앞에 기수의 선배가 부르시더니 네가 이번에 안 들어가면 네 후배가 들어갈 거야. 뭐 반협박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노조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결국 아나운서실로 복귀 안 한 상황이 되는 거죠? 못했죠. 그러니까 2년간 노조 활동을 하고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타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타부서를 전전하면서 내년엔 돌아가겠지 한 게 뭐 한 8년, 9년 그렇게 되면서 야. 네, 2017년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을 했죠. 아나운서 입사하셔가지고 방송 잠깐 하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오히려 다른 조직을 두루두루 지금으로 보면 두루 네. 경험을 쌓은 결과가 네. 된 거죠. 농담 삼아 사람들이 MBC 사장 준비하냐고 그랬어요. 보도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를 다 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만으로 15년을 다녔던 MBC에서 4년 반만 아나운서 생활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MBC 그 유명한 대파업 사태 이후에 네. 밖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우르르 다 복귀를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복귀를 이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오랜 동안 파업에 참여했고 노조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복귀해서 화려한 뭔가가 펼쳐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선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실은 2017년에 또 대규모 파업을 했죠. 이 파업이 끝나면 돌아갈 거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었던 예.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파업 중간이긴 했는데 휴가를 떠났어요. 이게 어쩌면 앞으로 바빠질 테니까 마지막 휴가가 될 수 있으니 가족 여행을 갑시다라고 해서 가족 여행을 떠날 정도로 저도 의지가 강했었는데 근데 파업 기간이 길면서 서로 대화할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돌아가면 어쩌면 나는 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이 기간에 들어온 많은 후배들한테 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혼자에 돼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순간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아내가 흔쾌히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난 책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정말 1월 딱 이맘때예요. 네. 그래서 2년 전 이맘때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전화기를 끄고 잠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선택을 해온 결과인 거죠. 사실 모든 건 다 제 자유의지였어요. 제가 선택을 하지 않은 일로 강요당한 건 없습니다. 뭐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방송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에 회사를 버리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실은 누구의 권유라기보다는 제 안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언제서부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제 자유의지로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고 이 안에는 많은 운들이 또 작용을 했던 것이고 야, 대하 소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란만장하시네요. 네, 정말 파란만장해요. 네, 세 번째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 이거는 명언이잖아요. 네. 행복은 현재를 사는 것이다. 여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주디가 기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 거의 철학자 같은 얘기들을 네.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끌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행복의 비결을 알아냈어요. 그건 현재를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준영 씨는 어떤 게 행복일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뭐 거대한 행복
막 그런 거보다는 허황된 행복보다는 소소한 행복, 네. 작은 행복 이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시나요? 그러게요. 행복을요, 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해하는 상태.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생활이라는 면에 아무래도 이렇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버리고 있다가 권지영 씨를 만났어. 세상에 예전에 내가 개콘에서 봤던 그분이야 막 라고 할 때 이런 게 그런 저한테는 것도 행복. 커다란 행복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 공감을 좀 못했어요. 성취가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정해갖고 그 목표를 내가 이렇게 달성하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잘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을 못 즐기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행복은 가족을 위해서 밥상 차릴 때가 제일 행복하죠. 콧노래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넘어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의원님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인지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뭔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그렇게 막 목표를 정해놓고 산 스타일은 아닌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주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람 있게 사는 것 자체가 또 행복일 수 있고 저는 근데 이제 오늘 행복 얘기를 하면은 지금이 걱정되지 않는 게 늘 행복하다라고 느껴왔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걱정하는 거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안 들면 행복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거 좋은 말씀이시죠.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낮죠. 낮고 명확합니다. 전 막 높을 줄 알았어요.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가장 네. 많이 물어봤던 게 야, 너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그 질문에 네. 선뜻 하고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람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행복과 보람과 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람 있게 매일매일을 사는 것 자체는 행복한 것이고 제가 거기에 기준을 하나 더 낮춰보면은 지금 걱정이 들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거는 가치고 장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사는 물건을 파는 물건을 것이고 파는 거고 사업은 사업은 가치를 가치를 파는 것이다. 파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의 행복은 네. 가치를 추구하는 행복을 지금 선택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 또 행복하면서 또 가치도 이루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네요. 오늘 그냥 의원님 보면서부터 치아가 11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의원님은 굴곡 없이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 타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이제 의원님의 인생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여곡절도 있었고 막 갈짓자로 걸었지만 너무 지금 반듯하게 잘 그렇죠. 걸어오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약간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원님을 보고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이 네. 이야기 오늘 인생 책방 출연을 너무 잘하셨는데. 네. 의원님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정치인으로 딱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서비스 정치 얘기하셨고 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정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아. 새로운 걸 추구하지 말고 필요한 걸 찾아서 메꿔줍시다. 아. 많은 변화가 우리 정치사에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놓친 부분들이 이제 높아진 국민들의 그 삶의 질 그리고 국민들의 그 높은 교양 수준들 여기에 맞는 정책들이 과연 있었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정치가 움직였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동안 놓쳤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필요한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정치를 제 서비스 정치의 목표 단어로 새기게 된 겁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상을 싹쓸이를 하셨어요. 싹쓸이. 네. 뭐냐면 국회 의정부문 대상. 대상? 네,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으셨고요. 법률 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또 우와. 받으셨고요.
원자력 안정과 미래 원자력 안전상까지 받으셨네요. 이런 건 좀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조사한 것 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예. 뭐 저는 타박상, 뭐 점심상, 저녁상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역시 와. 다르시네요. 아니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열심히도 했는데 예.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민망한 거는 이렇게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잔치이기보다 네. 이게 실은 보좌진들의 잔치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그만큼 보좌진들이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고 가져가서 많이 질의를 할 수 있었고 아유 그런 말씀하셔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들은 그럼 열심히 안 했겠어요. 네. 그렇네요, 또. 여기서 아니, 할 말이 없어지고 아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경력을 거치셨지만 지금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잘 맞는지는 제가 아직은 예.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보람이 있고 예. 그리고 매일매일이 힘들긴 한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직업인 건 확실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거쳤던 직업 중에 뭐가 제일 그래도 본인한테 국회의원이죠. 아, 맞는다니까요. 유권자를 하세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인생 책방에서 우리 이제 한진호 의원님에 대해서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은 주제를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네. 당신의 인생의 책이 무엇인가. 아, 한 3권의 책이 떠올랐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실 그리고 만일 책을 소개했을 때 다시 읽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나오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서 물어봐 주시니까 자꾸 저도 다시 회상을 하고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를 좀 불러봤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네,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준호 의원을 제대로 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허희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장동건 씨가 네. 정치인 역할을 맡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네, 했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장동건 같은 정치인이 어디 있어? 제 옆에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 책의 표지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진 웹스터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책을 읽다 보면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 네. 사파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린 왕자의 생택지 페리처럼 작가가 실제로 그려서요. 예. 네,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예. 이거 보면 25센트짜리 모자를 쓰고 네. 그 윌로 농장에서 건초 이제 긁으러 간다고 네, 네,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저는 톡사진으로 해놨어요. 그러시군요. 올해가 소해해잖아요. 네. 네, 여기에 주디가 소를 보는 장면이 하나 네. 귀여운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찍어가지고 지금 사진에 올려놨는데 10대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올해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좋고 행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권진영 씨도 이 책을 네. 읽은 소감? 일단 뭐 우리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직업 너무 많이 바꾸셨으니까 이제 그만 바꾸시고 그렇죠? 그 훌륭한 그 서비스 네.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꼭 좋은 선택 많이 받으셔서 좋은 정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멘트 좋았다 네. 오늘. 아, 그래요?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네.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아니 준비 안 했습니다. 정신 놔야 돼요. 네, 의원님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끝으로 제 이름을 한 번 더 맞아. 말씀드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양시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네. 한준호 의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화면을 통해서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간 달려온 의정 활동 자체가 미숙하고 아직은 좀 모자란 면이 있는데 제가 가치로 내세웠던 서비스의 정치 그리고 하고자 하는 필요한 정치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결코 이제 권위적인 직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에서 서비스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내려놓고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제 맡은 임기 내 여러분께 늘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님은 많은 주디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진짜 키가 큰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세계 대중문화 중심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자신들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 BTS. 국내에서 손꼽히는 한류 연구자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는 이 BTS의 성공 비밀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서 BTS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그들은 세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전문가적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절묘하게 결합해 전하는데요.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분석한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BTS의 심층 분석, 새로운 유형의 문화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느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코로나19와 부족하게 남아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진단 키트와 마스크 필터, 날마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휴대폰, 보다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항생제와 치료제까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고향은 실험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책은 과학 지식이 태어나는 장소인 실험실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해 실험했을 서재나 갈릴레오가 경사면 실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을 실험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부터 실험실이 만들어낸 새로운 존재들, 즉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부터 실험을 도와준 다양한 생명체들까지 소개하는데요. 철저한 자료 조사와 뛰어난 구성력으로 실험실을 재미있게 파헤쳤습니다. 약 70컷의 세밀하고 독특한 그림과 함께하는 실험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꽃피운 출판의 제왕, 알두스 마누티우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책과 관련한 많은 것들이 이로부터 유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고본과 베스트셀러라는 말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인 세미콜론과 아포스트로피, 그리고 악센트까지 그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요. 학자 출신 출판인으로 인쇄, 출판 산업의 근간을 세웠을 뿐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르네상스 문화를 한층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든 알두스 마누티우스. 그를 통해 책과 출판업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도서관장의 원픽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요, 리처드 파이프스의 책 소유와 자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소유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작가는 리처드 파이프스라고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 사회 사람들은 자유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은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라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느낀다고요. 네. 거꾸로 과거 러시아 소련 시절에서도 그 나라는 사유재산권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제에 있게 되면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국가는 발전하게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재산 소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를 영국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소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망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국가의 역사적인 어떤 철학적 흐름을 보면서 소유가 인간의 자유 가치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낸 책입니다. 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책을 직접 쓴 저자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저자 리처드 파이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전공이 러시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전체주의로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때 레이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활동도 한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예, 이 책은 사실 국민 교양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교양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자유를 제도로서 보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정치 이반자들은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넓은 시각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서관장님과 함께 책 소유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